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책입니다.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 원대 자산가, 필명 세이노의 저서, 세이노의 가르침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인데요. 와, 이 책 정말 보통이 아니더군요. 그렇죠. 필명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Say no, 그러니까 say no. 지금까지 당신이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에 아니요라고 말하라. 뭐 이런 뜻이니까요. 네, 맞아요. 저자 배경을 보면 원래는 의사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당한 후에 돌아가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분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어떤 배경도 없이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순자산 1,000억 원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책 내용이 이렇게 투자하면 대박 난다 같은 그런 달콤한 비법서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돈에 대한 우리의 위선적인 때도를 막 사정없이 후려치고 부자가 되려면 생각의 뿌리부터 바꾸라고 거의 고함을 치는 수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의 거침없고 때로는 좀 불편하기까지 한 가르침 속에서 당신의 삶에 적용할 만한 진짜 통찰을 건져 올리는 것. 이게 이번 시간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르침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아, 위선을 버려라. 세이노는 한국 사회가 돈에 대해 아주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입으로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점잖게 말하면서 실제 현실은 어땠냐.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거든요.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돈 밝히면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순수한 가르침일까? 아니면 어쩌면 돈 버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 방어 기제였을까? 저자는 이걸 완전히 위선이라고 보는 거죠. 정확합니다. A.J. 크로닌의 소설 천국의 열쇠를 인용하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출세랑 명예를 위해서 좋은 말만 하는 성직자 안셀모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 틈에서 묵묵히 자기 소명을 다하는 프랜시스가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 사회가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 안셀모 같은 인물? 아,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나 정치인 같은 네,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더 존경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의 분노가 폭발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외치고 싶다고. 엿먹어라. 나는 당신들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낸다. 와, 정말 필터링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두 명의 석공 이야기 예화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한 명은 돈 때문에, 다른 한 명은 성전을 짓는다는 보람 때문에 일한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작 석공일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는 일침이죠. 그렇죠. 높은 연봉 받으면서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람을 찾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자는 프로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월스트리트 금융사 면접 일화가 이 주장의 핵심을 딱 보여주죠. 아, 그 지원 동기 묻는 거요? 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점잖게 대답하면 바로 탈락이고 돈을 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뽑힌다. 바로 그거죠. 결국 자신의 노동과 노력에 대한 대가, 즉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추구하는 태도, 그걸 프로라고 정의하는 거군요. 감상적인 태도를 버리고 돈을 냉정하게 직시해라. 아, 배고픈 갈매기는 높이 날 기운도 없다는 말이 정말 뼈아프게 와닿네요. 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만으로 충분할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세이노는 생각이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습관의 차이가 바로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 비행기 좌석 일화 말씀이시죠? 네, 아주 유명하죠. 1등석 승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경제지를 찾는데 3등석 승객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연예 주간지를 먼저 찾는다는 대목. 이게 메시지가 너무 명확해서 좀 섬뜩하기까지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내가 TV 속 연예인 걱정하고 스포츠 선수에 열광하는 동안 진짜 돈을 버는 건 그들이고 나는 내 인생이라는 경제게임의 관중석에 그냥 앉아있을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정보 습득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매일 일간지 3개랑 경제지 4개를 샅샅이 훑은대요. 매일이요? 네. 남들이 다 아는 보도자료 말고 기자가 발로 뛰어서 발굴한 단독 기사나 그 행간의 숨은 의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판단의 균형을 잡으려고 진보 성향의 미디어 오늘 같은 매체까지 챙겨본다고 하죠. 매일 7개의 신문이라 솔직히 요즘 시대에 그게 가능한가요? 이 조언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문이라는 매체가 아니라 정보를 대하는 태도인 거죠. 아, 태도. 알고리즘이 편집해준 정보가 아니라 원석에 가까운 날것의 정보를 여러 관점에서 교차 확인하는 훈련.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특정 알고리즘에 의존하기보다 성향이 다른 여러 전문 뉴스레터를 유료로 구독하고 기업의 원본 공시 자료를 직접 찾아 읽고 심지어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글까지 읽으면서 균형을 잡는 행위, 이런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의 편식을 막고 나만의 시각을 기르라는 거군요. 신문을 읽는 순서도 독특했어요. 1순위가 경제, 2순위가 문화, 3순위가 광고라고요. 맞아요. 정작 중요한 정치나 사회면은 제목만 훑는다고 하고 광고를 유심히 본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광고야말로 그 시대 사람들의 욕망과 사회의 단면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식의 우선순위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죠. 교양인에게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다. 아, 먼저 내 삶을 지탱할 일용할 양식, 즉 돈 냄새 나는 책과 지식을 쌓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에 영혼의 양식인 교양을 챙겨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1년만 미친 듯하면 장담하건대 내년에는 벅찬 가슴을 갖게 된다. 이 문장은 정말 강렬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교양 쌓는 건 잠시 미뤄두고 일단 돈 버는 공부에 집중해라. 결국 이 조언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저자는 시간을 세 종류로 나눠요. 첫째는 시계처럼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둘째는 월드컵 응원처럼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카이로스. 그리고 세이노가 발명한 제3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 되는 시간. 네, 맞습니다. 이 개념이 참 신선했어요. 단순히 시급받는 노동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미래의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이나 기술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까지 전부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돈이 되진 않지만 컴퓨터 수리 기술을 배워두면 미래에 지불할 수리비를 평생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돈이 되는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을 전부 배움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군요. 길거리 도로공사 현장을 지날 때도 인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유심히 보고 배웠고 복사기 수리기사가 오면 어깨너머로 지켜봤다가 직접 고쳐서 수리비를 아꼈다는 일화는 와, 정말 지독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모든 순간을 잠재적인 돈으로 연결하는 훈련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 나오는 비스킷통 비유가 아주 절묘하게 쓰입니다. 아, 그 비스킷통에요?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이 섞여 있을 때. 네, 맛있는 것부터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맛없는 것만 남게 된다는 이야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지금 당장 편하고 재미있는 것,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것만 즐기다 보면 나중에는 하기 싫고 괴로운 일, 즉 돈 없고 힘든 현실만 남게 될 거라는 경고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지금 좀 괴롭더라도 돈이 되는 시간에 집중해서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을 먼저 해치우면 나중에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온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존재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이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인간 날파리라고 부릅니다. 와, 정말 표현이 거침없죠. 네 종류로 나누더군요. 첫째가 가족 날파리. 사업 자금 좀 보태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대처법은 더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저축은 절대 비밀로 하고 월급은 항상 낮춰 말하고 가끔은 월급 안 나왔다고 울상까지 지으라고. 둘째는 친척 날파리. 사업을 핑계로 돈을 빌리려 한다면 평소 생활 태도를 보라고 합니다. 명품 좋아하고 씀씀이가 큰 친척에게 빌려준 돈은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셋째는 친구 날파리. 돈 문제를 정에 기대서 해결하려는 친구는 100% 실패할 사람이라고 단언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내가 담보를 설정하겠다 또는 공증을 서자하고 먼저 말하는 친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기꾼 날파리죠. 돈을 불려주겠다. 이거 하면 큰 돈 번다. 이런 사람은 그냥 100% 사기꾼으로 간주하라는 조언.
어찌 보면 당연한데 막상 닥치면 속기 쉽잖아요. 그렇죠. 돈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닌다는 경험칙이나 돈 빌려가서는 연락 끊고 도망간 친구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가 내 은혜를 입었음을 고맙게 여겨왔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떼이면 나중에 욕은 빌려준 당신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 갚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정이 안 될 뿐이라는 논리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돈 달라고 독촉하는 당신을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아, 그래서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는 멈춰야 한다는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양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느라 정작 자신들은 돈 한 푼 못 모으는 사내 부부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아니 잠시만요. 이 일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자가 그 부부를 돕기 위해 부부의 부모님들께 직접 전화를 걸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들 월급을 절반밖에 못 주게 됐다고 거짓말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선은 너무 넘은 조언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가족 관계를 거짓말로 해결하라는 방식은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세이노의 가르침이 극단적이고 논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의 잣대로는 분명 문제가 있는 해결책이죠. 하지만 저자는 철저하게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요? 네, 그 거짓말로 인해서 부부는 돈을 안 들여도 되는 명분을 얻었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사업을 시작해서 결국 경제적으로 자립했어요. 나중에는 아무 부담 없이 양가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요. 저자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착한 자식 코스프레보다 때로는 냉정한 거짓말이라는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관계의 고리를 끊고 모두가 사는 길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본 겁니다. 뭐 동의하긴 어렵지만 그의 철저한 실용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와, 정말 대단히 현실적인, 아니 현실을 넘어선 해결책이네요.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그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런 인간 날파리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사기꾼을 판별하는 법도 구체적으로 다루죠? 네, 선한 부자 조슈아 사건을 미리 예측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 사건이 터지기 무려 6년 전에 이미 그의 문제를 간파했다고요? 그럼 거의 예언 수준인데요? 보통 그런 건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수로? 놀랍게도 그가 활용한 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보,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원 경매 낙찰 자료본이었습니다. 그냥 공개된 정보만으로요? 네, 그걸 끈질기게 추적해서 법인 자금을 유용해 아내 명의로 수십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낙찰받은 정황을 포착한 거죠.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으로만 사업을 벌인다는 점. 아, 둘째, 선한 부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전혀 선하지 않다는 모순을 발견한 겁니다.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진실을 찾아낸 거군요. 확실히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저자가 정리한 잘 모르는 사기꾼들의 공통 특징 4가지가 요즘 SNS를 보면 딱 들어맞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죠. 흑수저 출신인데 투자로 벼락부자가 됐다고 자랑하고 고급차와 명품을 과시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강의를 팔거나 투자를 유도하면서 내 말만 들으면 당신도 부자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 딱 떠오르잖아요. 합법을 가장한 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도 아주 실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법인이 보증한다는 문구는 사실상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고 봐야 한다고. 아, 회사가 망하면 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법인 대표의 도장과 함께 개인 아무개의 인감도장도 함께 받아야 나중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언. 이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세이노의 가르침을 통해 돈에 대한 위선을 벗어던지고 부를 쌓기 위한 현실적인 태도와 습관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프로가 되라는 조언부터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 그리고 내 돈을 노리는 날파리들을 피하는 방법까지 그의 말은 때로 너무 차갑고 불편하게 들리지만 외면하고 싶은 현실에 전곡을 찌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은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던지는 조언이 더욱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어떤 조언인가요? 바로 야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망을 갖지 말라? 그게 정말 의외였어요. 보통 성공하려면 큰 꿈과 야망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10년 안에 10억을 벌겠다 같은 원대한 목표는 오히려 사람을 공상에 빠지게 만들고 정작 오늘 해야 할 눈앞의 작은 실천들을 하찮게 여기게 만든다고 지적하더군요. 대신 영화 애니 기분 선데이의 명대사를 인용합니다. 인생이나 풋볼이나 결국 1인치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임일 뿐이다. 성공의 진짜 동력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야망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놓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1인치 전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 결국 10년 뒤 10억이라는 허황된 꿈 대신 오늘 1만 원 더 벌기나 책 10페이지 읽기 같은 그런 구체적인 1인치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야망의 불빛인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딛고 올라서야 할 바로 앞에 1인치 계단인가요? 당신의 불을 향한 여정은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첫 번째 1인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